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세계 경제가 참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도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급격한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가 된 데 이어서 어제 25일부터 이제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이런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기차나 그 국내선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전면 이제 허용이 됩니다. 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돼서 4주 후부터는 확진자의 그 격리 의무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이 세계 경제에 남긴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네.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바람에 시장 유동성이 이제 너무 커져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억제됐던 소비가 급증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제 원자재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상하고 그렇죠.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와 그 신흥국들은 환율마저 높아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이제 겹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야말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를 정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예. 네. 그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차지한 비중은 뭐 GDP 기준으로 봤을 때 1.7%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세계 그 러시아가 3위 산유국인데다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밀 수출의 29%를 차지하고 또 니켈과 알루미늄 등 그 다른 원자재 그 주요 공급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유, 그 천연가스, 곡물, 특수금속, 원자재 등 그 가격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세계 최대 중간재 공급처인 중국의 그 상하이 봉쇄가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에서 그 0.8% 낮춘 3.6%로 예상을 했고요. 세계은행도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2%로 낮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이조차도 불확실한 상태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이런 또 변수들이 또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물가가 이제 4.1%를 넘어서서 물가가 참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뭐 미국 노동부가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8.5%나 올랐다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2배인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도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데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 19개 나라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7.5%를 기록했고요. 가장 탄탄한 그 실물 경제로 유로존의 기둥 노릇을 해왔던 독일이 7.3%. 이건 또 이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스페인의 3월 물가 상승률 잠정치가 9.8%나 됐고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그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신흥국이라고 해서 나을 게 없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가 인도는 6.95%, 브라질은 11.3%, 아르헨티나하고 터키는 50%를 넘어섰습니다. 50%요? 예. 그러니까 이 환율 위기들과 겹쳐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고물가 무려 50%가 넘는 고물가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벌써 이제 2달인데 네. 이게 전쟁이 끝난 기미는 사실 뭐 이게 돌아가는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 예, 네, 잘 교수님. 나쁜 네.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한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그 에너지의 40%를 의존하고 있어요. 네. 특히 그 핀란드가 94%로 사실상 대부분의 그 절대적이네요. 가스를 네.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스웨덴은 70%, 독일은 50% 등 그 평균치를 웃도는 국가가 많습니다. 세계 그 3위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의 위상이 서방의 각종 제재에 맞서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장소로 지금도 돈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요. 완전한 제재가 되질 않는군요. 예, 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매일 요새 매일입니다. 매달이 네. 아니고 매일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씩 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째로 그 유럽 국가들이 겉으로는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무기를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그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네. 이전에 계약한 거는 예외를 둬서 지금까지 5,500원 상당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그 유럽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대러 제재에 앞장선 그 프랑스가 전차용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전투기용 적외선 탐지기 등 2,400억 원어치, 독일은 또 소총과 특수차량 1,900원 어치를 러시아에 팔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팔고 있군요. 무기를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러시아가 버티는 이유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 보내는 일종의 통관료로 적게는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통관료를 받고 있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잠그면 가스관 주변에 대한 러시아군의 이제 공습이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두려워서 가스관을 못 잠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조차도 러시아 돈줄을 못 막고 있는 거죠. 계속 돈을 받고 있고 예. 막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목적지가 불분명한 러시아 유조선 선적이 늘어나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지난달에 130만 배럴로 줄었다가 이달 들어서 다시 160만 배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톡톡히 또 장사를 하고 있는 누군가 셈이에요. 사고 러시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는 척하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러시아산 석유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서방 국가나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굴복하지 않으면 전쟁은 상당히 오래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경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이제 중국을 보면 중국이 갑자기 이 대도시들을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세계 분위기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뭐 중국은 그 미국하고 전부 다 반대로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도 미국은 올리는데 중국은 내리고 있고. 그렇죠. 조절이 되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봉쇄 조치를 이제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상하이뿐 아니라 이제 쿤산, 시안시로도 봉쇄 조치를 확산한 상태고요. 베이징까지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서도 지난 10일 지역민 전원한테 이제 검사를 해서 감염자가 집중 발생한 그 바이원구 등 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 봉쇄 직전 단계 이동 제한령이 발행을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서방보다 우월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서방 국가들의 그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을 하고 중국식 코로나 방역이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중국의 그 컴플렉스도 이번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방역을 풀 경우에 중국 의료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60세 이상 인구 1억 3천만 명이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할 경우에 14세 어린이 약 2억 3천만 명과 65세 이상 노인 1억 9천만 명 등 약 4억 명이 넘는 그 감염 취약계층을 이게 의료 체계가 감당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로 그 방역 체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보입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실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균형 외교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곡물, 원자재 등 그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제2의 냉전 시대에 걸맞는 그 줄타기 균형 외교를 잘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내놓고 친미나 뭐 친일 성향을 드러낼 경우에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무역 압박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댕 터진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친 외교를 했다가는 우리와 같이 약소국에서는 특히 이제 교역량의 24%는 차지하는 중국과 척을 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무엇보다도 균형 외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러시아 전쟁 또 중국 공세에 따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